몇 시까지입니까? 몇 분? 난 4시 차를 타야 되는데. 장관, 알겠습니다. 기분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말하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신바람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죠. 2010년에 이희호 여사,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뒤에 이희호 여사를 모시고 우리 추석 때 미국에 한 일주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지만은 그쪽에서는 부인이라도 오셔라. 그때 제가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저를 그 부이사장으로 갑자기 앉혀가지고 이희호 여사가 이사장이 된데도 계속 모시고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평소에 앉아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조용조용 속삭이듯이 하는 분이에요.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마이크 앞에 서면 완전히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막 하이톤으로 나가면서 마이크 앞에서 그걸 제가 한번 은근히 좀 놀렸어요. 여사님 노래방 체질이시네요. 근데 웃지도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실 텐데 그분은 또 웃으시지도 않더라고요. 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무슨 국제정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오늘 제가 하는 밤 8시까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그야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책장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 필요는 없어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금년 2월에 출판된 정세현의 통찰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오늘 제가 한 서너 시간 걸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 그야말로 보수 세력이 힘을 쓰고 그야말로 장악을 하고 있는 이 TK 지역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위 그 논리라고 그럴까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일주일 됐나요? 우연히 서울 시내를 그 신호등 때문에 건널목 걸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강남에서 플랜카드가 하나 붙였어요. 오른쪽에는 플랜카드, 왼쪽은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을 쓴 겁니다. 빨간 글씨로. 빨간 글씨 쓰는 거 보면 그들이 빨갱이인데 파란 글씨를 쓰는 사람들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생명도 보통 생명이 아닌 것 같아요. 장관, 거기 보니까 하자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민주당 이재명은 이런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 된다 하는 프랑카트입니다. 프랑카트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쓰지는 않고 첫 번째가 연방 하고 괄호 적화 칸마 그 다음에 미군 철수 그 밑에 평화 칸마 종전선언 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들은 안 된다. 이들은 말하자면 적화 통일을 바라는 세력이다 하는 식으로 민주당을 비난하는 그런 프랑카트를 보고 야,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국민의힘에는 북한에 대해서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만 있나. 연방이요? 연방제와 관련된 실화 에피소드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03년입니다. 2003년 연말 예산결산 국회가 열리면은 사실 숫자를 따지는 것보다는
대정부 질문이 오히려 더 세게 전개가 되죠. 근데 2003년 그 당시에는 국회의장이 박관용 의장 시절입니다. 박관용 의장이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의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제도를 없애고, 나중에 그건 결국 무야무야 돼버렸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대정부 질문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바로 일문일답 제도가 시행되던 첫 번째 국회 출석이었는데,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당시에는 신한국당이었나요? 2003년 신한국당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2003년이니까 신한국당이겠네요. 대통령은 노무현이고, 저는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 장관으로 하다가 노무현 정부에서까지 통일부 장관을 하게 된 이상한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단군 이래를 최초라고 그랬어요. 두 번 한 사람은 많은데 바로 연달아서 한 것은 처음이랍니다. 통일부 장관 나오세요. 나왔어요. 일문일답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폐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바로 왜요? 그건 6.15 공동선언 이항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연방제를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 6.15 공동선언의 이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 방향에서 통일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겁니다. 이랑은 뭐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뭐 추진한다는 거고, 이항이 이제 바로 그건데 통일의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할까? 그걸 규정한 거죠. 거기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연방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 연방에 합의한 거 아닌데요. 그리고 연방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방은 다릅니다. 그랬더니 연방이면 연방이지 무슨, 아니 연방이 왜요? 그랬더니 연방은 공산주의래요. 공산주의 제도라는 뜻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래요. 연방이 공산주의래요. 고시 합격을 한 양반이 그렇게 말하자면 비논리적인 거죠. 검사 출신입니다. 이 근처에 출신이에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쪽에 근데 많아가지고 뭐 여기 시장도 검사 출신인데 그 양반은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고. 근데 중수부장 출신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연방은 공산주의라고 하길래 의원님 미국도 연방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무슨 연방이냐고 막 고함을 질러요. 그래서 내가 스위스도 연방입니다. 무슨 스위스가, 오스트리아도 연방입니다. 연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카나다도 연방입니다. 여러 개 주가 그 하나의 중앙 정부를 놓고 그 횡적 협조를 하는 그런 정치 제도가 연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북한 연방은 공산주의로 동일시하게 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릴게요. 저기 좀 적으십시오, 메모를. 1960년 4.19가 나고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권이 올해인가 6월에 들어섰죠. 장면 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나 장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냥 국내 정치 상황은 정말 혼란스러웠었어요. 민주당이 신구파로 쪼개져 가지고 두 쪽이 나고 서로 자기들끼리 민주당끼리 말하자면 권력 투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론이 완전히 분열돼 가던 시절에 결국 그것이 나중에 그 이듬해 5월 16일 날 5.16 군사 쿠데타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지만, 그때 8.15 경축사에서 60년 8.15 경축사에서 대개 북한은 전날 발표를 합니다. 8월 15일 날 아침에 하지 않고 전날 소위 그 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이야 전날 평양방송으로 발표를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8월 15일자 노동신문에 그게 나오죠. 8월 14일 날 북쪽에서 김일성이 직접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방제가 싫다면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일단 남북이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하자는 그런 취지의 연설을 합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실정이 어땠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쫓겨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집권을 했지만 헤매고 있었고, 국론은 우왕좌왕할 때인데 경제공동위원회라는 그 제안 속에 그들의 흑심이 숨어 있었던 거죠. 체제가 다른 정치, 말하자면 제도가 다른 정치 체제들끼리, 정치 단위끼리 살림을 합치면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제적으로 경제 역량이 우위에 있는 그 집단이 상황을 주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형제가 따로 살림을 살다가 큰아들이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작은아들이 밖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야. 그런데 부모를 좀 잘 모시기 위해서 옛날에는 대가족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 작은아들이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들어온다 집으로. 그럴 경우에 형이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자, 월수 이 고액이지, 저금 해놓은 돈도 많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역량이지 인맥도 높지. 이렇게 되면은 형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 집안 살림을 결정하는데 발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북한이 노렸던 것은 그겁니다. 남한의 경제가 형편없을 때입니다. 그때 60년 처음부터 잘 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절대로. 1960년 4.19 혁명이 나던 그 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던 그 해, 대한민국 1인당 소득은 87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왜 기록을 안 해요? 근데 기록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한 분은 절대로 필기를 못하게 해요. 필기하면 막 돌아서 가지고 백목으로 갈겨요. 근데 그냥 정확하게 맞춰요. 그럼 뭐라고 고함을 지르면, 야 이놈들아,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넣어.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는 책에 다 있어. 확실히 그게 더 중요합니다. 기억이 더 잘 됩니다. 먼저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답노트 비슷하게 몇 마디 메모를 하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수능에서 1등급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킬러 문항이 나오면은 뭐 힘 못 쓴다고 그러니까. 자, 우리 87달러였습니다. 북한이 147달러였습니다. 1인당 소득 얘기입니다. 물론 인구가 그때도 2배였었기 때문에 곱하기로 하면은 GDP 총액 규모는 우리가 좀 많을 수 있죠. 정확하게 북한이 우리 2배는 아니었으니까 1.6 내지 1.7배 정도 북한이 퍼캐피타 1인당 소득 면에서 높았던 거죠. 필리핀이 170불이었습니다. 필리핀이 같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였지만 자유당이 옆으로 자유당 공무원들이 빼돌린 게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나는 봅니다. 태국이 220달러였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87대 147. 경제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는 북한이 경제력을 앞세워서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한반도 상황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흑심에서 계산해서 연방제를 제안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공산화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연방제를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물론 무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물론 거절했죠. 왜냐하면 겁나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먹히니까. 그리고 그들의 소위 그 경제공동위원회도, 경제공동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이게 경제적으로 남한을 찍어 눌러서 저희들이 모든 걸 주도하겠다는 계산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뒤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여긴 박정희 세력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을 했다가는 오늘 서울 못 갈 것 같아서. 근데 공로는 있어요. 공로는 있어요. 근데
어쨌건 집권한 뒤에 뭐 군사 쿠데타로 했건 집권한 뒤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민주당 때 만들어 온 걸 갖다가 썼습니다. 2차 5개년 개발 계획을 또 수립해 가지고 밀고 나갔어요. 3차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나가면서 70년대 초가 되면은 약 집권한 지 한 10년 만에 퍼캐피타 면에서 남북한이 같아집니다. 수치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통일원에서 있을 때 77년에 제가 통일원에 들어가가지고 쭉 그쪽에서 일을 했는데 79년과 80년 그 2년 동안에 남북한 총력 추세 비교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월남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때는 귀순용사라고 했죠. 그래서 말하자면 분단 이후에 북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노동신문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국제 뉴스 같은 걸 종합해서 말하자면 변수들을 쭉 나열해 놓고 거기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70년대 초가 되면서 말하자면 퍼캐피타가 같아집니다. 75년이 되면서 남한이 북한을 1.67배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인 73년 바로 오늘 6월 2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오전 연설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합니다. 북한한테.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제 같은 거 이거 하지 말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서 일단 국제적으로 공존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그러면서 체제 경쟁을 통해서 피차 발전해 나가자. 그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소위 남북 경쟁에서 북한한테 밀리지 않는 그런 중에 그 정책 논리였었어요. 그러자 그날 오후에 2시인가 3시인가 김일성이 직접 남북 남북 동시가입을 거절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날 체코 공산당 서기장이 평양에 오는 날에 했었어요. 순안공항에 평양에 있는 비행장 이름이 순안입니다. 순할 순자에다 편안한자. 동네 이름은 아주 좋아요. 근데 거기서 요즘 맨날 미사일 발사하는 동네가 되어버렸지만은 순안공항에서 이제 후사크 공산당 서기장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손님의 북한 방문과는 전혀 무관한 소위 연설한 겁니다. 남한 박정희 대통령의 소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리고 통일된 뒤에 유엔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때 국호는 고려라고 하자. 그리고 고려 연방제를 실시하자. 연방제로 통일을 하고 국호는 고려라고 하자 하는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안은 그렇게 해서 연방제라는 논리로 거부를 당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서서히 이거 연방제 계속 남쪽이 받아버리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밀리기 시작했으니까 북한이 우리가 아니라 이 주어를 잘해야지요. 나중에 나경원처럼 주어가 없지 않느냐 식으로 도망갈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좌우간 북한한테 아니 남한한테 이제 밀리기 시작했고 70년대 중반이라고 그랬죠. 80년대는 북한 경제가 성장을 멈춥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70년대 말, 78년 말 중국이 4개 현대화라는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중국이 출혈 원조를 했어요. 소련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출혈 원조, 기하 원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굶으면서 도와줬어요. 왜? 이것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크루슈프 편에 붙으면 모택동이 불편해진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그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소련 쪽에서는 야들이 모택동 편에 돼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것도 그만큼 우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50년대, 50년대 그 양쪽에서부터 원조를 받는 바람에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사계 현대화 개방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80년대부터 원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 갑자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투자가 안 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합니다. 80년대 중반에는 더 그것이 심해집니다. 왜? 소련도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거기도 개방 개혁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개방 개혁이 아니라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 페레스트로이카는 영어로 말하면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겁니다. 구조 조정, 개혁이죠. 그다음에 글라스노스트, 러시아 말로 그거는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 내지는 사회 개방. 그래서 결국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서 소련으로부터의 원조도 줄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80년대 더 못하고 90년대부터는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경제가 남한테 현저하게 뒤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혁명연맹과의 연대도 형편없이 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그전에 소련과 중국이 도와주는 것을 그들은 국제혁명 역량과의 연대성 강화라는 표현으로 미화시켰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게 큰일 나단 말이야. 그러면서 8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89년 1월 1일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날입니다. 북한은 해마다 지금도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지만은 북한의 전통이죠.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난데없이 이제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힌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어법이 좀 달라요. 먹히운다고 그래요. 그 소위 피동형을 꼭 우자를 넣어서 합니다. 먹히운다. 먹히우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놈들이 또 무슨 뒤통수를 떼려고 이렇게 엄살을 부리나. 북한이 그런 게 많았으니까 이것들이 또 무슨 또 꼼수를 쓰려고 이렇게 엄살을 부리나. 그때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91년 1월 1일이라는 시점은 동서독이 통일된 것이 90년 10월 3일이니까 89년 10월 27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0월 3일 날 90년 10월 3일 날 동서독이 통일된 뒤에 북한은 놀랐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뒤졌던 동독이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부자 나라 된 서독,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유럽의 가장 부자가 됐죠. 영국보다도 패전국이었지만 패전국이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도 엄청나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이용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서독이 동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69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0년 동안 서독에서 동방정책이라는 이름의 퍼주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매년 29억 달러씩 보냈습니다. 연평균 219억 달러. 20년 동안에 1044억 도이체 마르크. 그때 환율로 마르크와 달러의 환율을 1.8대 1로 전제하고 환산하면은 580억 달러입니다. 그 돈을 요즘 가격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 되겠죠. 어쨌건 1044억 도이체 마르크 20년 동안, 그 다음에 달러로 580억 달러를 보내면서 동독의 민심이 녹아가지고 서쪽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기에 3인당 브란트 정부가, 3인당은 사회민주주의죠. 약간 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은 소위 자유시장 경제 원리만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거죠. 3인당 브란트 정부가 동독을 그렇게 도와주는 데 대해서 보수 정권인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내가지고 독일을 부자로 만들었던 기민당에서 반대를 안 해요. 반대를 안 했어요.
그거 보고 참, 야, 독일 사람들은 정말로 도량이 넓은지 제국을 꿈꿨던 나라의 민족성은 저런가 하는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다뤘던 것이 동서독 문제입니다. 그 공부를 쭉 해보니까 이미 브란트정 의회 그 동방정책이 실시가 된 지 8, 9년이 지난 시점이지만은 야당에서 반대를 안 해요. 저간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꾸준히 그 정책이 유지된 끝에 89년 10월 27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선거 방식으로 통일 후에 체제를 결정하는데 동독 주민들이 우리는 서독 체제에서 살겠다고 투표를 한 바람에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이걸 본 김일성이가 놀랐습니다. 그때 국제정치,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가에서는 동서독 통일 방식을 흡수 통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아, 우리도 흡수될지 모르겠다. 이미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10달 전이지만 89년 1월 1일 날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는 식의 통일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김일성은 동서독 통일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 다시 그 얘기를 합니다.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방제도, 이제 드디어 연방제 나옵니다. 연방제도 느슨한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60년 8.15 때 제안했던 연방제 또는 73년 6월 2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의 유엔 동시가입 제안에 대한 그 대응 차원에서 고려 연방제를 제안했을 때의 연방제는 타이트한 연방제를 꿈꿨던 거예요. 73년만 해도 북한 경제가 아직은 남한보다 조금 앞설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을 때는 연방제라는 모자를 씌워가지고 얼마든지 감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남쪽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부터는 연방제를 잘못했다가는 우리는 거기에 그러니까 남한이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에 이제는 꼼짝 못하고 그들에게 밟혀 죽는다. 완전히 주도권 뺏기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먹히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로 가자. 그러면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는 뭔가? 약간 학술적인 얘기지만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사례가 어디인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입니다. 아세안. 아세안의 약자는 아시죠? 어소시에이션, 협회 비슷한 거죠. 어소시에이션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 국가 연합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연합이라고 했죠. 어소시에이션을. 또 하나 있습니다. 유럽연합, 유로피안 유니언. 그러면 그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가 국가연합인데 유럽연합, 동남아 국가연합이라고 하지 않아서 연합과 연방은 큰 카테고리 면에서는 같은 거지만은 연방은 좀 타이트한 연합이고 연합은 느슨한 그 연방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호, 뭐 군대, 경제, 화폐 뭐 각각 따로 가지고도 경제적으로 관세 장벽 없이 협조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를 끌고 나가려면 군사적으로 서로 치고 패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돌 예방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서로 돕고 뭐 원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를 하면서도 관세 장벽만 없어져도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유럽연합 그게 김일성이가 말한 느슨한 형태의 연방입니다. 느슨한 형태 연방. 그게 이제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일이가 드디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혹시 이제 이 동네에서 여기 대구시 당위원장님, 경북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저 군당 그다음에 뭐 이 구당위원장님들 혹시 만나가지고 술자리에서 뭐 민주당은 연방제 찬동한다고 할 때 그냥 쥐어 박아버리십시오. 이런 쫙 해가지고 미국도 연방이야. 그런데 북쪽은 이미 연방을 지금 두려워하게 됐다. 남한 경제가 지금 우리 1인당 소득이 문재인 정부 때 세계 10위까지 올라갔었는데 G10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13등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참 그 어떻게 아유 잘 나가던 집안에 새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그냥 살림이 갑자기 자 13등 떨어졌지만 1인당 소득이 우리는 35,000달러가 넘습니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800달러, 1,500달러밖에 안 됩니다. 2,500만 인구가 한 1,500달러로 치면은 GDP 총액이 한 375억 달러? 우리가 지금 1조 7천억 얼마입니다. GDP 총액은 1조 7천억 달러 대 375억 달러. 375억 달러면 우리 국방비 총액만큼도 안 돼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남쪽이 혹시라도 연방제를 하자고 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다만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동남아 국가연합 같은 그런 정도의 연합 또는 유로피안 유니언 같은 그 유로피안 유니언 이 유로는 동남아 국가연합에는 공동화폐가 없지만 유럽에는 독일은 마르크를 쓰고 독일은 프랑이라는 자기 화폐를 가지고 있지만 유로 달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유로로 쓰기도 하고 자기네 그 화폐로도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은 한때 파운드를 쓰고 영국의 파운드, 독일의 마르크, 프랑스의 유로 아니죠 프랑스의 프랑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공동화폐인 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줄 2개 그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느슨한 연방제 내지는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그것도 못한다고 안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1인당 소득이 3만 5, 6천 달러가 되고 자기네들은 1,500달러, 1,800달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나 느슨한 연방제를 하자고 해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따로 살자고. 괜히 그 얻어먹다 보면은 코 낀다 이거죠. 북한에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 사회가 상당히 개방이 됐었어요.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하던 시절에 물자 교류가 이제 활발했었고 인도적 지원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남쪽 문화가 북쪽에 들어갔습니다. 북쪽의 젊은 애들이 연애를 하면서 오빠라고 그러고 오빠는 지금 청와대에서도 오빠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청와대는 아니구나. 그 이름도 못 줘요 어떻게? 자, 청와대라는 이름은 그 윤보선 대통령이 진 겁니다. 4.19 혁명이 나고 난 뒤에 그 앞에서 총 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전 이름은 경무대 아닙니까? 경무대. 경복궁의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자가 무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위로는 북쪽입니다. 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러잖아요. 현무, 북쪽. 무가 북쪽이라는 뜻입니다만 경보대, 경복궁 북쪽에 있는 널찍한 동산이라는 뜻이 경무대입니다. 거기에 집을 졌다고 그래서 조선 총독이 그 무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총을 쐈다고 또 윤보선 대통령이 아는 척하고 그거를 이름을 소위 그 백악관을 본따 가지고 화이트하우스 대신 우리는 지붕이 파라니까 블루하우스로 오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자로 만드니까 청와대가 됐던 겁니다만은 자관 오빠란 말 쓰면은 7년 징역입니다. 말이 됩니까? 자기라고 말해도 안 돼요. 자기야 어쩌고? 남조선 동영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포하면은 사형입니다. 이게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남한테 너무나 뒤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다가올 것 봐서 겁을 내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가 거기도 MZ 대세가 있으니까 얘들이 전부 다 남조선 말투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무슨 연방제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남조선 동영상을 보면은 그쪽 젊은 사람들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패션도 좋고
회선도 흉내내다가 이 공안에 잡혀가서 고생했던 사람들 탈북자들도 있습니다만, 자, 연방제에 대해서는 일단 겁을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방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다. 북한이 처음에 제안했을 때 공산화 시키는데 이것을 가림막으로서 썼던 것, 말하자면 현혹시키기 위해서 썼을 뿐이지, 그건 북한은 지금 연방제 하자면 오히려 도망가기도 했으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연방제라는 얘기를 하면 도망가게 돼 있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당신네가 협조해라. 두 번째, 미군 철수. 미군 철수 주장하니까 빨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을 이어받은 정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빨갱이다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연방의 그 개념의 역사 변천이라든지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아주 그 조리 있게 말씀하시면 아마 그 현장에서 직사할 겁니다. 두 번째, 미군 철수. 북한은 한때는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했었어요. 남한이 군사력이 형편없을 때 미군이 없으면은 정말로 북한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허약한 군대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25 직전 대표적인 거죠. 아무것도 없었죠. 오죽하면은 전쟁 터지자마자 6.25가 나자마자 그 20일도 안 된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하던, 야 벌써 그렇네요. 그 절반도 안 들어갔는데 중간에 내려가 버릴까 그냥. 자, 요거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연방은 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미군 철수. 남한의 군사력이 형편없을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군을 주둔시켜야만 북한의 재남침을 막을 수 있는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점에서는 통치 철학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됐는가?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입니다. 1등이 미국, 역시 미국입니다. 2등이 러시아입니다. 옛날에 미소 경쟁 시절에 워낙에 초기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소련이 군사적으로는 2위입니다. 3등이 현대화 이후에 78년 연말부터 시작한 현대화의 부자가 되니까 소위 부국강병의 원리에 입각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바람에 중국이 3등입니다. 4등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왜 그런가? 1인당 소득이라든지 GDP 총액은 형편없이 낮지만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언제 무슨 일을 벌이는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돈 생기면 무조건 군사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인구도 많고. 5등이 불행히도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이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에 국방비를 2배 증액을 해가지고 군사 대국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다시 우길기를 들고 동아시아 전체를 일본에 휘하에 들어가는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참 우리로서는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일본한테 뭐든지 시키는 대로 그냥 돈가스 하나 얻어먹고 그렇게 왜 이렇게 입니까? 자, 6등이 한국입니다. 7등이 어딜 것 같습니까? 영국입니다. 그 밑이 프랑스입니다. 그 밑이 이태리입니다. 자, 뭐가 겁납니까? 사실은 미군 나가도 걱정 없어요. 근데 미군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북한이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 때문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이 원래 의정부, 포천, 연천 이쪽에 쫙 있었던 거 아닙니까? 소위 인계철설의 논리에 입각해서 북한이 미군을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말하자면 저쪽에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하면 미군이 먼저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미군을 앞에다 세웠어요. 우리가 그리고 뒤에 숨고, 아까 이승만 대통령 전쟁 나고 나서 20일도 안 된 7월 14일 날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유엔군 사령관한테 넘겨버렸는데 그게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방으로 군대 이동을 못 시켜요. 68년 1월 21일 날 김신정가 내려와서 청와대 깔아왔다고 한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치려고 그랬었죠. 68년 1.1 사태. 미국이 한 대 맞고 끝내라. 여기서 반격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할 거고, 이렇게 되면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결국 더 세컨드 코리안 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데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83년 10월 9일 날 랑군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폭사시키기 위해서 랑군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 터졌을 때 원산 상륙 작전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도 미국이 전두환 정부를 말렸습니다. 한 대 맞고 끝내라. 더 이상 하면은 너희들 88년 올림픽도 못하고 86년 아시안 게임도 못하고 물 건너가는 거다. 그러기 전에 미국은 그런데 말하자면 군사적 개입을 할 여력이 없다. 미국 지금 힘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뒤에서 어떤 점에서는 사주해놓고도 안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6.25 때나 베트남 전쟁과는 달리 안 들어가잖아요. 미군이. 그리고 저희들은 무기도 안 되면서 자꾸 유럽에 있는 유럽 국가들한테 무기 주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주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그러면서 미국 무기 사서 줘야 되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돈 벌고. 자, 그 미군이 이제 북한군을 도저히, 그 남한군 혼자서도 북한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결국 미군 그 사령부를 평택으로 옮겼습니다. 용산에서도 나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택 어떤 지점입니까? 중국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 상해 베이징 바로 코앞에 있는 지점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기 갔습니다. 이제는 조선인민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해방군이 태평양을 제압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견제용으로 지금 미국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자, 북한 이 미군 철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속마음에 대해서 제가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0년 6월 6.15 공동선언이 15일 날 발표됐지만 전날 6월 14일 날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같은 대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김대중 자서전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지만 저는 직접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래요. 정 장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떼놈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요 떼놈이라고 그러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제가 아니 77년부터 지금 몇 년째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을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떼놈이라고 하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건 그 분야 사람은 다 압니다. 김일성이가 생전에 김정일한테 후계자를 만들어 놓고 떼놈 조심해라. 떼놈들은 은큼하다. 뒤통수 때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일본이기도 합니다. 내선 일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친중의식을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쪽으로 붙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더럽다, 거짓말 잘한다, 뒤통수 때린다, 그리고 한번 옷 입으면은 찢어지고 닳아질 때까지 빨지도 않는다, 코는 여기다 시가 여기는 항상 번질번질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도록 만들었죠. 조선 사람들이. 자, 떼놈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얘기입니다. 그 김대중이 놀랐죠. 떼놈? 어떻게 그 떼놈이라고 하는가? 영토적 야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북한이 중국한테 좀 뭐라고 할까 좀 살갑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배하려고 든다 이거예요. 영토적 야욕도 있다고 그런다 이거. 그냥 소위 그 버퍼존,
법호전 뭐라고 완충지대로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완충지대로 쓰지만은 조금만 하면 넘어들으려고 하는 그런 저 습성이 있다. 사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그 원병을 파병한 것도 왜군이 평양까지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내려왔어요. 자동으로 명나라로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압록강 건너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때쯤 끝나라고 해놨는데 조금만 할게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풍신수기려고 원병을 보내는 명나라 놈들이 소위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풍신수기려고 어떤 협상을 했는가? 조선의 남쪽은 너희가 갖고 일본이 갖고 북쪽 황해도부터 북쪽은 명나라가 갖도록 하자. 그런 겁니다. 이 국제정치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렇게 반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중국, 그러니까 미군은 지금 이미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평택으로 옮긴 뒤죠. 중국은 영토적 야유까지 있기 때문에 북과 남이, 그 사람들은 이제 북과 남이라고 그래요. 남북이 아니라 북과 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놀리겠어요. 회담 넘어가고 그 북과 남, 북남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북남 서동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뭐예요? 아니 방위를 할 때 동서남북 아니야. 그럼 순서대로 남북이라고 그러지 왜 북남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 장관 선생은 너무 농담을 많이 하시는구만. 자, 북과 남이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합시다. 미군은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만약 한반도에 소위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 현상 변경이 일어나면은 군사적으로 요동을 치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걸 위해서도 중국은 미군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조선반도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90년대 초부터 비공개로 미국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수교만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 부시가 92년 1월 달 얘기입니다. 거절했어요. 그 거절을 당하고 미국의 속셈은 우리를 결국은 없애려고 그런 거구나. 혹은 그때부터 핵을 개발하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자관 그런 식으로 이제 됐어요. 예. 미국을 이용하자는 말을 듣고 이제 중국 외교술에서는 이의제입니다. 오랑캐의 힘을 빌려서 다른 오랑캐를 막는다. 이의제의 아닙니까? 그러자 그때 배석했던 황원탁 외교안보 수석이 남쪽의 김대중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제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왜 북쪽에서는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걔만 했으면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까? 그랬더니 미군이 통일된데도 남쪽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미 90년대 미국한테 했고 미국이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지만 거절당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답을 안 주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김정은이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직 답을 안 주고 있다. 폼페이오가 직접 가서 만났을 때 작년에 갔나요? 그 폼페이오 2018년에 폼페이오가 3번 평양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죠. 김정은이가 90년대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해서 말하자면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를 폼페이오한테 또 했고 김정일이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외교안보 수석이 왜 근데 미군 철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외칩니까? 그랬더니 답이 참 걸작입니다. 이게 정치의 본 모습입니다. 두 얼굴이죠. 인민들은 아직 그렇게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되 미군 주둔을 보관 내지는 히든 카드로 딴 나중에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북한의 속셈입니다. 그런 판에 그런 걸 알고 있는 이 민주당이 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도 없어요. 괜히 그 튀어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진보 성향 사람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미군 철수에 동조했다는 옛날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는데 그 프레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평화 칸마 종전선언 반대 이렇게 됐어요. 반대한다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전선언 이거 미제입니다.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죠.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핵실험하고 난 뒤에 부시가 11월 달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하노이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무슨 동남아 국가연합 그 아세안 플러스 3인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그 한번 그렇게 정상들이 모이면은 거기서 현지에서 그냥 줄줄이 그냥 연달아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무래도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 당신과 내가, you and me, 당신과 내가 김정일을 만나서, 그때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니까, 한국전쟁 코리안 워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를 해야만 이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것 같다. 부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놓고 당신이 좀 김정일을 먼저 설득해서 그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판을 좀 깔아라.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2007년 10월 4일 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한 10개월 전에 부시로부터 오다를 받고, 그리고 정상회담이 10월 4일, 2, 3, 4로 예정되어 있는 그 시기에 9월 달에 하노이가 아니라 이제 어디죠? 시드니, 호주, 거기서 다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역시 그때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였었어요. 개별 정상회담에서 작년에 했던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당신이 지금 10월 달에 김정일을 만나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합의문에 넣는 식으로 해서 그걸 좀 뭐냐면 틀을 짜달라. 그래서 결국 14 선언에는 사항인가 그렇게 됐어요. 한반도 관련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정전협정을 3국이 체결했기 때문이다. 북한, 미국, 그다음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왔었잖아요. 중공군이 그때 참전해가지고 전쟁 당사자는 사실은 한국도 있었지만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해서도 그랬지만은 정전협정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군 사령관끼리 체결하는 것이 정전협정이기 때문에 한국군은 사령관이 있었지만은 나는 빨리 내려오라는 건 줄 알았더니 사진 찍는 거구만. 예, 겁난다.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삼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3국 또는 4국의 정상이라고 할 때는 4국은 한국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그때는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는데 평양, 서울, 판문점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까?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거기 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 종전선언을 미국 대통령이 먼저, 공화당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전통도 아니지만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정에도 없는 기자회견을 트럼프가 자청해서 기자회견에서 첫 마디가 이거 아무래도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종전선언에는 입구로 들어가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핵회담을 다시 본격화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그렇게도 바라는 북미 수교를 위한 소위 외교협상도 시작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회담도 시작하고, 세 갈래 회담을 동시에 시작해야 되겠다.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세 갈래 길로 올라가서 끝에 가서 소위 북미 수교와 그 다음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이렇게 3자를 같이 맞바꾸는 그런 식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였고, 트럼프는 자기가
부시가 제안했던 종전선언이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꺼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둘을 김정일과 그 트럼프가 만나게 만들었던 대통령이고 그 미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분비 수교도 옆에서 우리가 뭐 지원해주고 평화협정도 시작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북한도 비핵화시키는 소위 세 가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동시행동으로 풀어나가자 하는 얘기를 했던 거지. 난데없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놓고 북한이 뒤통수 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종전하면 안 되고 재정 그러면 휴전협정을 계속 끌고 가자는 거예요. 평화협정 만들어놓고 북한이 또 침략하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식의 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쥐어 박아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장관님 잠시 질문 시간이 있어서요. 장관님.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의 명강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전에 뒤늦게 참석하신 분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위한 안동시 예천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황태성 김천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효철 동구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종구 동구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권 구미시 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권 의원님이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옛날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농문제 전문가네요. 근데 안동시 위원장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안 갔죠? 응? 그러면 안 돼. 예. 네, 모두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분만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 경산에 살고 있는 청년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좋은 강의 끝까지 못 들어서 좀 아쉬운데요. 저는 통일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MZ세대에게 한반도 통일이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과거 민족주의적 통일관이 젊은 세대에게 설득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통일 비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장관님 말씀하시는 자국 중심적 그 외교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통일이 된다면 저희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통일 문제를 17년부터 지금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46년, 47년째 통일 문제를 직업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제가 35,000달러 대 1,800달러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북한이 남한의 문화가 북쪽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저렇게 법으로 사형 7년 징역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저는 통일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철학자들은 당위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칸트처럼 거창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철학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학자도 아니고 직업 공무원 출신이고 현장에서 북한을 상대했고 그다음에 통일 문제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는 그동안에 나는 내가 처음에 통일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통일이 쉬우리라고 생각을 했고 웬만하면은 조금만 우리가 말하자면 정신 차리고 북한을 상대하면은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80년대 말까지로 끝났습니다. 북한이 90년대 들어서 경제가 마이너스로 이제 성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그 대남 기피증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동서독 통일을 보면서 갖가지
장벽을 치고 지금은 거의 쇄국 정책입니다. 대남. 이런 마당에 MZ세대가 뭐 흔히들 옛날 어른들은 MZ세대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 이게 통일교육 다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통일교육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쳐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게 돼 있다. 왜? 현실이 그걸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책 끝에요. 끝까지는 안 읽으셨구나. 동차를 책은 사신 것 같은데 끝에 보면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 통일은 현실적으로 정부를 하나로 두고 국호도 하나만 만들고 군대도 하나만 두고 애국가도 하나만 쓰고 화폐도 통일하는 그런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거를 그 꿈꿔야 되는가? 아까도 제가 잠시 예를 들었지만 유럽연합 같은 상태. 경제적으로는 유무상통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서로 보장하는 경제적인 연관관계 때문에 군사적 도발을 못하게 만드는 틀은 짤 수 있습니다. 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도 소위 남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남한한테 도발을 못하도록 만드는 틀만 짜주시면 됩니다. 그 약속만 하시고 장관급 회담만 합의해 주시면 모든 것은 저희가 우리의 우수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총질 못합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바로 그겁니다. 돈 주면 안 되겠나? 퍼주기라는 욕을 받는 데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꿀리지 마십시오. 그 퍼주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35,000달러 대 1,800달러 하는데 아니 좀 못 사는 동생을 좀 도와주면서 말 듣게 만들어야지. 보기만 하면 고함 지르고 혼내고 다가오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으니까 뭐 대들어요 오히려. 자, 유럽연합은 동남아 국가연합 정도라도 되면은 좋겠다. 통일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연합 정도, 유럽연합 정도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무상통하다 보면 북쪽 주민들이 마치 동독 주민들이 서독 체제에서 살고 싶다고 투표로 결정했던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통일이 금방 될 것처럼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건 좋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먼 훗날의 얘기고 당장은 남북연합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다시 통일교육의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명강의를 진행해 주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3시 20분